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해안선의 변화와 저지대 지역의 침수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지형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들의 경제, 안보, 그리고 정치적 지형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지정학적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한국의 위상이 변화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수면 상승은 주요 항구와 연안 도시들의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한국은 인천, 부산과 같은 주요 항구 도시들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해양 국가입니다. 이러한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해안선 보호, 침수 방지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초기 단계에서 큰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이를 통해 자국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해양 기술과 해안섬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당면한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적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대응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해양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주변 국가들과 공유한다면 동북아시아 내에서 협력과 안보의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수면 상승은 한국에게 여러 도전을 제기하지만 이를 잘 관리하고 대응한다면 국가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지역 내에서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정치적 대응이 지정학적 변화를 이끌며 국가의 위상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바이루가 수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에서 개최된 카프 26 행사에서 투바이루 외무부 장관이 등장해 점점 국도가 물에 잠기고 있는 상황을 카프 26 행사장에 송출하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는 하무 수십 년 안에 투발루와 같은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전부 사라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에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인접한 국가들도 이러한 기후변화와 이웃 국가의 소멸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급속한 산업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의 인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 역시 점차 높아지면서 차량에서 뿜어내는 매연과 각종 유해가스들은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특히 인간들의 육류 소비량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가축이 뿜어대는 방구가스는 지구의 해수면 변화에 영향을 주는 메테인 가스의 농도를 점차 증가시켜 인공 육류의 개발 등이 속속 이뤄지는 추세입니다. 한반도는 오랜 기간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육류 소비도 많지만 각종 해조류, 채소 등의 재배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식재료 생산 기술을 오랜 세월 축적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육류가 없이 해산물이나 채소만으로도 영양가가 풍부한 식탁을 만들어내는 데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세계적인 주목, 이 때문에 전 세계 학교들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믿는 급식 제도를 전 유럽에 도입을 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삼류층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영국 학생들과 교직원에 선보여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는데요. 육류 소비량이 많은 서구권에서도 한국의 친환경적이고 영양가 높은 밥상에 점차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해수면이 15m가 증가하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정치지도 역시 크게 변화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세계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물에 잠깁니다. 양쯔강 주마류 평야지대는 거의 한반도의 남한 면적에 맞먹는 평원입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해수면 수준에 위치한 평원지대인데요. 해수면이 15m가량 상승하게 될 경우 상하이 수저우 난징과 같은 유서 깊은 대도시뿐 아니라 님보저우산 같은 세계 최대의 한반도시까지 물에 잠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 최대의 한반도시
다 물에 잠기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의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번째는 일본 열도의 대침몰 사태입니다. 일본은 한반도처럼 산악과 고지대가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해수면이 15m가량 상승, 해도 국토의 외형적 변화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해안평야 지대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상 일본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일본 해안의 대도시 평야자대는 들은 해안가의 거대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 시 대부분의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어 대규모 난민들이 생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 백제인들이 정착해 세운 도시인 교토나 나라, 또 임성태자의 후예들이 세운 가문인 오우치 가문이 세운 도시 이인 야마구치시 역시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사실상 과거 도레인들이 세운 많은 수의 주요 유적들은 상담수가 보존되고 이들 옛 고도시 지역들을 중심으로 다시 인구 집중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시인 교토로 다시 재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잦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수도 도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천도할 것을 강력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심지어 한국의 서울로 천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해수면 높이가 크게 상승해 15m에 이를 때에는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대도시들은 물에 잠기게 되고 유일하게 남은 교토가 유력 한천도 후보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해수면 상승은 물의 과도한 무게가 지반을 눌러 지진대를 자극하게 돼서 걷잡을 수 없는 대지진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서 고지대로의 인구 이전을 위한 플랜을 하루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급속한 해수면 상승이 아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해수면 상승이 이뤄지게 될 경우에는 전쟁의 시기에 준하는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일본은 영국에서 개최된 카프 26회에서 뜬금없이 후쿠시마에 대한 홍보관을 세워서 세계적인 눈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사능수 태평양, 방류 등으로 그린피스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좀 더 일본이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드디어 동해바다와 접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두만강 하구에서 러시아와 북한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동해바다 해안가로부터 15km를 남겨두고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을 맞대는 바람에 중국은 동해로 진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게 두만강 철교를 철거하고 배가 다닐 수 있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할 테니 배가 다닐 수 있게 새로 짓고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훈춘시를 내륙항구로 만들게 해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중러 삼각 동맹체제 속에서도 중국의 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중국의 꿈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만강 하구지대는 해발 고도가 거의 0m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해수면이 단 6m만 상승해도 두만강 하구의 러시아 쪽 영토인 묵둔도 일대가 물에 잠기게 되고 북한 쪽 영토도 상당수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15m까지 상승하게 되면 비로소 중국이 꿈꾸던 동해바다와 맞닿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내륙도시였던 훈춘시는 동해바다와 해안을 접한 항구도시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법에 따라서 해안선을 기준으로 약 22km, 즉 12해리에 가까운 바다가 중국의 영해로 설정되고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즉 370.4km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돼서 한국, 러시아, 일본 모두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동해바다에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대규모 중국 측의 어선들이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되면 서수산물 고갈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두만강 하구에서 과거부터 계획되어 온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해수면 상승과 해안선 침식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 사이 두만강 하구지대는 남북러가 주도하는 광역-두만강 개발 계획, 그레이트 투먼 이니셔티브, GTI 개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사태와 운해 경제제재 조치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시리아 내전 개입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투자가 사실상 막혀버렸고, 한국 역시 러시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자칫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아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제재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두만강 광역개발 계획이 이뤄지게 될 경우 북한과 러시아 국경의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서 침식의 우려가 없는 높이만큼 성토를 진행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측 영토는 과거 녹둔도로 불렸던 섬이 있었던 땅으로 두만강 하구의 지류가 자주 바뀌어서 해수면에 침식되기 쉬워 향후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한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하루속히 개발을 통해 이러한 침식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산동반도가 거대한 섬대입니다. 바레만과 자오조우만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협이 생기게 됩니다. 고대의 시기 원래 산동반도는 한동안 섬처럼 대별도의 국가를 만들고 있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과거 해수면이 있던 자리가 해수면 하락으로 물이 빠져 여러 개의 호수가 생겨 고 후대에 그 호수들을 연결해 남조와 북조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운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동반도가 국제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또다시 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산동반도에는 동이족으로 불리는 별도의 중국의 한족, 즉 하와족, 반은 구분된 민족이 살고 있어 향후 섬처럼 분리될 경우 별도의 정치 시스템을 갖은 독립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산동반도는 15m가 올라오면 거대한 섬나라가 되비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10배인 150m가량 해수면이 상승하면 옛 고구려, 발해, 부여대의 영토 정도 사이즈의 거대한 섬나라가 돼서 하나의 작은 대륙이 만들어집니다. 유화강이 흐르는 만주평원지대와 숭화강이 흐르는 길목을 따라서 거대한 해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섬의 모양은 마치 옛 고대 한반도인들이 거주하던 범익과 흡사의 눈길을 끄는데요. 현실적으로 해수면이 150m까지 올라가기는 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게 될 경우에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가 하나의 소대륙이 되는 상황으로 백두산이 우리나라 국도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한국 상당수의 옛 고도시들은 해수면이 15m 상승을 해도 삼국시대 이래로 수도로 자리 잡아은 지역들 대부분이 안전에 상당 수의 역사도시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를 비롯해 경주, 익산, 공주, 개성, 평양 같은 역사도시도 안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가 막히게 도시의 터전을 잡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산, 포항, 울산, 목포 등 근대기 이후 만들어진 해안 주요 산업도시들은 안전하지 않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부산에서는 부산앞 BD의 해상 도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포항시나 울산시 같은 한국 핵심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도 대규모 방파제를 만든다거나 쓰나미지, 진해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 기후 환경 변화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파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으나 주변국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정학적인 상황으로 언해서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기후위기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소형원전 개발이나 핵융합 발전에 있어서 최고 선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 환경 변화에 있어서 한국이 리더로서 세계를 이끌어 가게 된다면 한국은 향후 21세기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될 핵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진과 화산이 유독 빈번한 일본은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고는 1000년 전부터 대륙 진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등 전쟁도 서슴지 않았죠.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열도 전체가 바다로 가라앉고 있다는 점일 텐데 실제로 일본은 침몰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자 그 추세는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덜란드의 힐레스 에르켄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도쿄는 지난 100년간 4.25m 가라앉았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은 땅이 가라앉는다는 의미로 통상 아파트 1층의 높이가 최대 2.6m라고 봤을 때 지난 1세기 동안 도쿄는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예 일본 열도를 통폐로 한반도로 옮기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단순히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일본에 편입시킨 후 수도를 포함 정치 및 경제 기반을 한반도로 옮겨 이사오려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헌재 서울을 일제강점기에는 경성, 류성이라 불렀는데 여기에서 이란 수도를 뜻합니다. 일본 수도인 도쿄, TOKYO는 동경이라 했는데 이는 동쪽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도는 한반도의 경성에 만들고 현재 도쿄는 지방정부로 격화됩니다. 한 국가에 두 개의 수도가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백제의 옛수도 부여의 신사 중 최고 등급인 관패대사를 건설하겠다며 건설을 시작했었는데 이는 당시 도쿄에 있던 1급 신궁과 동일한 등급이고 메이지 신궁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였죠. 관패대사를 건설한다는 것은 일왕이 직접 부여로 찾아와 참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1939년 7월 31일 히로히토 일왕이 직접 라디오에 출연해 부여의 신궁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꿈꾼 일본의 대륙 진출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DC엔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1년 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당시 가장 큰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과 한일해저 터널이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한일해저 터널은 일약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당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던 한 국회의원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왜냐면 한일해저 터널은 일본이 1000년 동안 바라던 대륙 진출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에 비해 적은 재정을 부담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기대 효과도 컸지만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달랐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일해저 터널은 불과 몇 년 전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업일까요?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됐었고 일본의 일방적인 조사이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17년입니다. 하지만 광복 후 헌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대륙 진출이라는 품속의 칼을 품고 겉으로는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주야장천 이 해저터널을 제의했지만 한국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저터널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친일 논란이 제기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대륙 진출을 꿈꾸게 된 것일까요? 아주 긴 역사를 톱파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 일본 동쪽 해상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붙여진 이 재해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17,000명이 피해를 입었죠. 아마 일본 쪽 뉴스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자연재해인 지진인데 그래서 일본인들은 늘 불안에 시달리며 삽니다. 이렇게 지진이 잦은 것은 일본의 지리적인 운명인데요. 즉 일본이 자리한 대륙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표면은 마치 지구를 감싸안은 퍼즐처럼 조각조각 깨져 있는데 판이라고 불리는 이 퍼즐들은 지구 내부의 작용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서로 스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맞닿은 지각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판의 가장자리인 단층이 튕겨나가면서 크게 흔들리는데 이게 바로 지진입니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는 약 70km 두께의 7개의 대형판과 6개의 중형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일본 동쪽 앞바다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4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40년 동안 전체 지진의 10%가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등장했을 때부터 타고난 운명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 피해를 겪다 보니 일본에서는 항상 안전한 대륙으로의 이동을 내세워 권력을 손에 쥐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던 겁니다. 임진왜란의 원흥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선 조선을 점령한 후에 명나라, 유구국, 헌 오키나와, 고상국, 헌 타이완, 루손, 현 필리핀을 점령한 후 천추, 헌 인도를 공략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대통국, 대통망을 건설하고자 했었고 이러한 대륙 진출의 야욕은 20세기로 이어집니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당시 일본은 일본, 조선, 만주, 중국, 몽골 5개 민족이 화합해야 한다며 오족 화합 내세우면서 우선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만주를 침공해서는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1937년 중국 대륙까지 침략의 꿈이 이루어질 뻔도 했으나 미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핵폭탄 2방의 지도에서 지워질 뻔도 했는데요. 사실 결과가 그렇게 됐기 망정이지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을 때 일본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이 점령한 조선에서부터 그 그림이 시작되는데요. 1917년 일본 육군참모본부는 철도용 스시마 해저터널 건설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본토 스시마, 대마도, 부산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노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산을 통해 만주로 올라갔다가 베이징, 난징을 경유한 후 베트남의 하노이, 사이공, 캄보디아의 푸놈펜,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10,000km의 철도 노선을 건설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일본의 손아래에 두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원대한 꿈의 시작은 반드시 일본 열도가 부산과 연결되는 해저터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종단 철도 계획의 일환으로 한일 해저터널이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1935년에는 일본 내무성에서 한일을 오가는 도로터널을 계획하기도 했었고, 1938년에는 일본 철도성이 조선해협터널 및 대동아 종단철도 구상을 발표해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핵폭탄 2방에 좌절된 것인데요. 이후 일본은 몸을 속인 나름대로 산업을 키우며 해저터널의 꿈을 잇고 있었는데, 다시 불씨를 지핀 것은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인데요. 198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문선명은 국제평화고속도로를 주창했습니다. 지구촌 단절 구간을 육로로 잇고 국가 간 교통망을 연결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1982년 일본에 국제IA 사업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일해저터널 연구에 1200억 원을 후원한 결과로 이란터널 제1차 기본구상, 이란터널의 교통수요 예측, 이란터널의 경제평가 등 수많은 연구보고서가 일본에서 발표됐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 사가온 가라스시에서는 굴착을 시작해 547m를 파내려가기도 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와 달리 한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요. 왜냐면 일본이 없어도 한국은 북한과의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OSJD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하는 단체입니다. 1956년 소련, 중국, 몽골, 북한 등 12개 국가가 참여해 창설됐고, 현재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중국 횡단철도 TCR, 몽골 횡단철도 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2018년 가까스로 만장일치로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가 실제로 개통되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종착지로 유럽의 독일에서 시작해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종착하는, 또는 그 반대로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실현됩니다. 종착이든 시작이든 지리적인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만약 일본과 해저터널이 연결된다면 일본이 한국의 장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는 순간 한국은 경유역으로 전락해버리는 단접 등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죠.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제기되는 순간 터져나오는 친일 논란, 한국의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많다는 입장 등이 있어 한국에서 이 해저터널 이야기가 쉽게 논의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해저터널로 국가를 연결한 사례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스타가 있습니다. 영국 해협 중 가장 좁은 도버 해협을 뚫어 총 49.9km의 해저터널을 건설했는데, 이 터널이 연결되자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 파리 구간을 3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운영사 요로터널은 수년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20년 만에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의 경우 한일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최소 200km에 이르는 구간의 터널을 건설하려면 최소 100조 원에서 2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70%, 한국이 30% 부담한다고 해도 한국이 최소 30조 원에서 60조 원까지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한국이 한국에게 유리할 것 없는 이 터널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제성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한일외교 관계,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 절대로 일본의 대륙 진출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표심으로 지위가 유지되는 정치인들 역시 굳이 쌍욕을 먹으면서 추진할 대담함을 보이지도 않을 테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대륙 진출의 가장 빠른 길은
대마도를 거쳐 부산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맑은 날에는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니까요. 그러나 일본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결림들은 아무래도 헌법일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일본은 제국헌법을 폐지하고 1946년 11월 3일 연합국이 제시한 평화헌법을 공표해 일본 헌법 제9조의 전쟁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문화시켰죠. 제9조 제1항에서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쟁을 포기하겠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항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에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정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군대도 보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대륙 진출을 반대하고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를 통해 진출하려고 한다면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헌법이 이를 금지시키고 있죠. 우익 성향의 일본의 모든 총리가 기를 쓰고 헌법을 개정해 보통 국가가 되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헌법은 개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 헌법 제96조에 따르면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만, 그 과반수가 국민 전체의 과반수인지 아니면 투표자의 과반수인지 명백한 해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07년 헌법 개정의 첫 관문으로 국민투표법안을 만들기도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력 충돌이 없더라도 무력을 과시해 한국을 압도하려면 넘사벽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일본은 해군력을 제외하면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법안은 탄도미사일, 순창미사일 등의 포병 전력 때문에 오히려 해군력을 함부로 들이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침략했으면 했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것이 예전처럼 호락호락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한일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일본이 1917년부터 계획을 시작할 만큼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가끔 언급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해저 터널이 건설된다면 일본은 1000년 동안 꿈꾼 대륙 진출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유럽에서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역이자 종착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헛된 망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사뭇 기대됩니다. 미국의 초대형 뒤통수에 삼성이 반격 행보를 보이자 바이든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삼성과 SK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심각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스카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 1,280억 달러,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의 반도체 설비 업그레이드를 막아버리면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 사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에 가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를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새 3세대에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 아니라 패널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올리드 패널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 중국 BOE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YMTC는 중국 정부 지원금이 최소 280억 위안, 6조 원이 투입된 기업으로 현재 3%인 점유율을 빠른 시일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임티시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 산업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YMTC는 연내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한 단계 더 높은 236단 생산 계획을 밝히며 급하게 불을 꼈지만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스카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의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쿡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죠.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만 해도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사태 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그 반사 혜택은 애플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 내 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애플은 전 분기보다 12%나 오른 70%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 점유율 22%를 달성하며 1위로 올라선 바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쓰던 패널을 사용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사 동맹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 25%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 차세대나 EUV 장비 5대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기도 했습니다. 이는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구현의 핵심이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가격도 2배가량 높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인텔은 나 EUV를 도입해 2024년 2나노 수준을 선보이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아스모 생산 예정인 EUV 55대 가운데 18대를 확보하며 인텔보다 네덜란드 아스멜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차세대 장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인텔보다 늦은 6월에서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입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이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캐논 등 일본 장비 업체들과 인텔, IBM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하기오다 경산상은 5월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공급망 협의를 추진하며 삼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BM 측의 이나노 제품 공동개발 의사까지 타진했던 상황입니다.
IBM이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장비와 소재 쪽이 강하다고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인텔을 중간에 끼워 넣어 생산을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러몬드 상무장관과 접촉했던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이 삼성 EUV 공정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몬드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대만 반도체 기업을 꼬드겨 텍사스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을 유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자국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고 삼성이나 SK에게는 중국 투자 중단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556억 달러였던 흑자는 올 2분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들어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 설립 의사를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뒤통수를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 9%로 부상하며 1위 테슬라 70%를 추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8개 차종 중 22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해외차는 배제하고 자국차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 행동은 삼성 등을 유치하며 중국 투자 금지를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최근 미국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삼성전자가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정유 공장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하만 공장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반도체 또한 충분히 이들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명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 대만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글을 대만의 공식 표기어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복잡한 한자 체계를 버리고 간편한 한글을 이용한 대만식 한글, 대끼깐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도발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본의 아니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국가가 있다면 바로 대만이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현실이 현재 대만의 현실과 비슷하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면 중국 역시 비슷하게 대만을 집어삼키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대만은 동아시아의 태풍의 눈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이에 반항하는 이들을 비난 혹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가하며 지금도 어리석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이런 중국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이를 거부, 대만은 대만인들의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더 이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대만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강조했죠. 대만 언론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북부 타이베이 국제회의센터에서 대만의 독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만은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이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엄연히 다르며 대만은 확실하게 반격할 것이라 주장했죠.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은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을 협박, 중국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군사로 대만을 누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반중을 내세웠던 차이잉원의 대만인들 역시도 공감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대만의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1992년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대답한 대만 사람들은 2020년 조사에선 스스로 대만인으로 규정하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중 정체성으로 중국 대만인으로 칭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오로지 대만인으로 답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젊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 분위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에 있어서도 표준 중국어로 대변되는 중국 가치관을 벗어나 대만에 맞는 언어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특히나 복잡한 언어 구성을 지닌 대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음성 언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대만에서는 대만어라고 칭하는 단일 언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자주 쓰이는 표준 중국어를 포함해 민남어, 대어 등 다양한 형태의 언어가 존재하고 대만 각 지역에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를 알 수 있는 사례로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의 수필집 대만기행을 들 수 있는데요. 객가족 출신 여성이 겪는 일을 서술한 이 이야기에는 객가어와 민남어, 표준 중국어와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모국어인 객가어 대신 영어로 시어머니와 소통을 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어 대만에서 언어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이기 때문에 표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라 많은 이들 사이에서 간소화된 새로운 표기법이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논의 가운데 놀라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만의 언어학자인 시차오더가 주장한 대만식 한글을 도입하자는 이야기였죠. 중국어 대신 한글을 대만의 표기법으로 새로 지정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표기하는 데 있어 한글만큼 쉬운 글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만큼 뛰어난 언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언어들이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한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 여러 학자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며 한글을 홍보했죠. 1985년 세계의 문자체계라는 글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만큼 훌륭한 언어도 없다고 말하며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는 놀라운 형태의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쉽게 말해 글자의 소리가 비슷하면 글자 모양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기본 자음인 에 획을 가해 크을 만들면 이게 거센 소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파벳이나 한자의 경우 그 기호를 읽는 법을 따로 배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한글의 경우 그 불편함이 없으며 다른 글자를 배우는 데 있어 기존 글자 소리를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면서 쉬운 언어라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라 그는 얘기했죠. 미국 메릴랜드 대 로버트 램지 교수 역시 한글 예찬론자 중 하나로 한글의 특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성이라며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 글자를 만든 것이 놀랍다. 또한 글자 모양이 복잡할수록 센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은 언어학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고 평가했죠. 독일의 언어학자인 플로리안 쿨마스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며 한글의 가장 뛰어난 부분은 배우기 쉬운 부분이라며 누구나 간단한 기호를 조합하는 것으로 단어와 문장을 만들고 이를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문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구글 연구과학자이자 텍스트를 말로 바꾸는 연구를 진행 중인 리차드 스프로트는 한글이 21세기에서 영어를 대체할 수도 있는 매우 놀라운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AI를 통해 문자를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다른 언어에 비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한글은 배우기 쉽다는 점, 그리고 그 구성이 매우 간단하기에 응용하기도 편하다는 점에서 언어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대만의 언어학자 쉬차오더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간파한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대만의 복잡한 언어체계를 연구하면서 보다 쉽게 대만 사람들이 표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한글을 접목시키는 대만식 한글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한글과 한자가 모두 네모 형태의 글자라는 점에서 차간 세로쓰기도 가능하고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는 단어와 생소한 한자 표기의 문제도 한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는 한글의 우수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글자는 몸의 지닌 보배, 재물은 국가의 보배에 나는 문장을 시신버, 제시고가딘, 자시수신보, 제시국가진으로 표시할 수 있어 적응만 된다면 어지러운 중국 한자들을 대체하고 모두 한글로 바꿀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주장은 널리 퍼지지 못했고 공감을 얻지 못했으나 그의 사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의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로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대만인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만이 중국어를 벗어던지고 한글을 사용해 자국 언어를 표기하겠다고 하자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만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만이 독립을 위해 미국과 군사훈련을 같이 하며 공조하는 자세로 나오자 중국은 이에 대해 무용지물, 정치쇼에 불과한 행동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중국어를 버리고 대만식 한글을 표기로 사용하겠다고 대만이 밝히자 중국 민족을 포기한 행위라 비난. 이에 대해 양안관계의 신의 관계를 훼손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신의 관계를 훼손하고 대만을 무시했던 것은 중국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죠. 최근 중국 관영 매체인 CCTV에서 한 여성 진행자가 대만을 가리켜 완안이라는 명칭으로 부른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진행자는 대만의 앞날은 조국 통일에 달려있다면서 완안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의미 불명의 말에 대만인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대만을 악의적으로 낮춰 부르기 위한 뜻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만의 민진당 소속 타이중시 린더위 의원은 중국 대륙의 매체들이 완안을 사용한 것은 대만을 향해 통일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만을 무시하는 행위를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죠. 차이잉원 총통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 모아 대만식 한글 도입을 서두르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주요 언어학자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 모아 대만식 한글 도입을 서두르며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주요 언어학자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도발하면 할수록 대만의 분리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한글 도입에 적극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내며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이 더 당당하게 대응하길 기원하겠습니다.